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쉬어가던 깊고 깊은 산골짜기 마을이 있었습니다.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산봉우리가 겹겹이 둘러싸인 이곳은 아침이면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마을 전체를 포근한 소미불처럼 덮어주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가 뜨면 밭을 갈고 해가 지면 호롱불 아래서 집신을 삼으며 세상의 어지러운 소식과는 담을 쌓고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높은 언덕 위에는 기와 지붕이 웅장한 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학식이 높고 성품이 대나무처럼 고든 선비 민우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집안의 가장이 되었으나 글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의 대소사를 살뜰히 챙겨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민우가 사는 기와집은 오래되었으나 그 기품을 잃지 않아 낡은 석가래 하나에도 세월의 흔적과 조상들의 손길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서 있어 여름이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고 가을이면 황금빛 낙엽을 떨어뜨려 마당을 비단길처럼 수놓았습니다. 민우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정화수를 떠놓고 조상님께 인사를 올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정갈한 몸가짐과 흐트러짐 없는 태도는 마을 처녀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으나 그는 오직 학문에만 정진하며 혼사를 미루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개 넘어 이웃 마을에 사는 덕망 높은 진사댁의 따님 서연 아가씨와 혼담이 오가게 되었고 마침내 두 집안은 길이를 택하여 혼례를 치르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서연 아가씨에 대한 소문은 바람을 타고 산을 넘어 이 마을까지 전해져 왔는데 그녀는 얼굴이 달덩이처럼 곱고 마음씨는 비단결 같다고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글솜씨가 뛰어나고 효심이 지극하여 민우의 배필로 더할 나위 없다는 칭찬이 마을 어르신들의 입에서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민우 또한 한 번도 본 적 없는 신부였지만 어른들의 말씀을 믿고 그녀와 함께 꾸려갈 미래를 그리며 남몰래 가슴 설레어 했습니다. 혼례날이 다가올수록 민우의 집은 분주해졌고 오랫동안 적막했던 기와집에는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삼삼오오 모여 잔치 음식을 장만하느라 바빴고 동네 장정들은 마당에 차일칠 기둥을 세우고 멍석을 까느라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늦가을로 접어들어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오는 바람 끝이 제법 매서워지고 있었습니다. 파란 하늘은 더없이 높고 맑았지만 저녁이면 서리가 내려앉아 장독대를 하얗게 물들이곤 했습니다. 민우는 서재에 앉아 책을 읽으려 했으나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듯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 책장을 넘기는 손길이 더디기만 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떡 매치기 소리와 전 부치는 고소한 기름 냄새가 그의 코끝을 자극하며 이제 곧 자신이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그는 문득 붓을 들어 하얀 종이 위에 난초를 치기 시작했는데 곧게 뻗은 잎사귀 하나하나에 신부를 향한 기다림과 설렘을 담아내려 애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우의 혼례가 단순한 집안 행사가 아니라 마을 전체의 경사라고 여겨 저마다 쌀이며 계란이며 귀한 것들을 들고 찾아와 축하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우 도련님 드디어 장가를 가시는군요. 부모님이 살아계셨더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웃집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민우의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민우는 그런 이웃들의 따뜻한 정에 가슴이 뭉클해져 한 분 한 분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잔칫날 쓸수를 빚는 항아리에서는 향긋한 술 익는 냄새가 보글보글 피어올랐고 처마 밑에 매달린 곶감은 주홍빛으로 투명하게 말라가며 풍성한 가을의 정취를 더해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고 불행 따위는 감히 이 행복한 집에 발을 들여놓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혼례를 사흘 앞둔 날 민우는 집안의 어른이자 자신을 어릴 때부터 돌봐준 유모와 함께 광을 열어 제기들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꽐 그릇들을 꺼내어 지프로 닦아내니 그릇들은 본래의 황금빛 광택을 되찾으며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유모는 그릇을 닦으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신부를 맞이하면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신신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도련님 부부란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자란 남남이 만나 하나가 되는 것이니 처음에는 서툴고 안 맞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 항상 참고 기다리며 아껴주셔야 합니다. 민우는
유모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광안 가득히 쌓여있는 곡식 섬들과 잘 손질된 기물들을 보며 민우는 자신이 지켜야 할 가문과 앞으로 꾸려갈 가정에 대한 책임감을 무겁게 느꼈습니다. 혼례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민우는 잠시 머리를 식힐 겸 뒷산 언덕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는 마을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멀리 신부 서연이 살고 있는 마을로 향하는 굽이진 산길도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첩첩이 쌓인 산들은 붉고 노란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었지만 골짜기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쓸쓸하고 구슬픈 곡조를 띠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 길을 따라 가마를 타고 올 신부를 상상하며 미소 지었지만 한편으로는 험한 산길을 무사히 넘어올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 지역 산세가 워낙 험하고 때때로 산짐승들이 출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으며 불길한 생각을 떨쳐버리고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무사한 일을 기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우는 마당 한 구석에 수북하게 쌓인 낙엽을 빗자루로 쓸어 담았습니다. 사각사각 대나무 빗자루가 땅을 스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며 복잡했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까악 하는 거칠고 날카로운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검은 까마귀 한 마리가 민우의 집 지붕 위를 빙빙 돌며 불길한 소리로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보통 까마귀는 흉조라하여 마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새였기에 민우는 빗자루를 들어 허공을 휘저으며 까마귀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경사스러운 날을 앞두고 무슨 짓이냐, 썩 물러가거라. 민우의 호통에도 불구하고 까마귀는 쉽사리 떠나지 않고 마당 위를 낮게 날며 위협하듯 날갯짓을 했습니다. 까마귀는 한참을 그렇게 소란을 피우더니 무언가를 입에 물고 있다가 민우의 발치에 툭하니 떨어뜨리고는 산 쪽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민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빗자루를 내려놓고 까마귀가 떨어뜨리고 간 물건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붉은색을 띠고 있는 그것은 얼핏 보면 헝겊 조각이나 단풍잎처럼 보였으나 가까이서 보니 나무로 깎아 만든 비녀의 일부분이었습니다. 민우는 허리를 굽혀 떨리는 손으로 그 비녀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감촉이 차가우면서도 매끄러웠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평범한 비녀가 아니었습니다. 붉은 붓칠이 되어 있는 고급스러운 비녀였으나 중간이 뚝 부러져 날카로운 단면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부러진 비녀의 끝부분은 마치 누군가 억지로 힘을 주어 부러뜨린 것처럼 거칠었고 붉은 칠 위에는 검붉은 얼룩이 희미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 얼룩이 배칠 자국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확인하려 엄지손가락으로 문질러 보았지만 지워지지 않고 비녀에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며 알 수 없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혼례를 앞두고 부러진 비녀를 줍는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좋지 않은 징조였기 때문입니다. 민우는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다행히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고 집 안쪽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그는 이 불길한 물건을 남들이 보게 되면 잔치 분위기를 망칠까 염려되어 황급히 소매 안쪽 깊숙한 주머니에 비녀 조각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들릴 정도로 민우는 긴장했습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다시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쓰는 신협을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까마귀와 부러진 비녀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대체 무슨 징조란 말인가?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하늘이 내게 무언가를 경고하려는 것일까? 민우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며 불안함을 달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소매 속에 들어있는 비녀 조각이 살갗에 닿을 때마다 차가운 냉기가 전해져 와 몸을 부르르 떨게 만들었습니다. 저녁놀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자 마당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고 느티나무 가지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는 듯 보였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집안 곳곳에 호롱불이 켜지자 낮 동안의 소란스러움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민우는 저녁상을 물리고 사랑방에 홀로 앉아 있었지만 책을 읽을 수도 잠을 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소매 속에서 몰래 비녀 조각을 꺼내어 호롱불 아래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불빛에 비친 비녀는 더욱 붉고 기묘한 빛을 띠었고 부러진 단면은 마치 비명을 지르는 입처럼 보였습니다. 민우는 비녀를 싼 종이에 고이 싸서 서랍 깊숙한 곳, 아무도 찾지 못할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일을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고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일이면 신부가 도착할 것이고 혼례는 예정대로 치러져야만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골 마을의 고요함은 더욱 깊어졌고 가끔씩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민우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양을 세어보기도 하고 신부의 고운 얼굴을 상상해보기도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 바람이 불 때마다 문풍지가 파르르 떨리는 소리가 났고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문을 긁으며 들어오려는 소리처럼 들려 민우를 깜짝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우듯 평안을 빌었습니다. 부디 아무 일도 없기를, 내일 무사히 혼례를 치르고 서연 낭자와 백년해로 할 수 있기를. 혼례 전날 밤 마을 사람들은 늦은 시간까지 잔치 준비를 마무리하느라 분주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멍석이 깔리고 병풍이 세워졌으며 상객들을 맞이할 사랑채는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게 청소되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밤새 솥단지가 걸리고 국이 끓여졌으며 떡시루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이 모든 준비가 민우를 위한 것이었고 마을 사람들의 정성이 모여 만들어진 풍경이었습니다. 민우는 잠시 밖으로 나와 밤 공기를 쐬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지만 달은 구름에 가려 희미한 빛만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민우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고 그는 옷깃을 여미며 하늘을 향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안개는 더욱 짙어졌고 마을은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하얀 장막에 휩싸였습니다. 민우는 닭이 울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밤새 꾼 꿈자리가 뒤숭숭했기 때문입니다. 꿈속에서 그는 안개 속을 헤매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 찾아 헤매다 절벽 끝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쏘스라치게 놀라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축축하게 적시고 있었지만 그는 곧바로 일어나 세수를 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은 일생일대의 중요한 날이었고 나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정성스럽게 의관을 정제하고 사당에 들러 조상님께 인사를 올리며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마을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꽹과리와 장구 소리가 울려 퍼지며 잔치의 시작을 알렸고 동네 아이들은 꽃가옷을 입고 뛰어다니며 즐거워했습니다. 멀리서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고 민우의 집 앞은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민우는 사모관대를 갖춰 입고 대청마루에 앉아 하객들을 맞이했습니다. 푸른색 관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늠름하고 훤칠하여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사람들은 신랑이 저리 잘생겼으니 신부는 얼마나 고울까라며 덕담을 건넸고 민우는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어젯밤의 비녀 조각과 악몽이 떠올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신부의 행렬이 도착하기로 한 시간이 가까워지자 민우의 가슴은 더욱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망을 보던 아이가 신부 감아온다라고 소리치며 달려왔고 그 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모두 길가로 나가 목을 길게 빼고 기다렸습니다. 저 멀리 안개를 헤치고 가마꾼들의 모습이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청사초롱을 앞세운 행렬은 산길을 따라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풍물 소리는 들리지 않고 가마꾼들의 발소리만이 정막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보통 혼례 행렬이라면 시끌벅적하고 흥겨운 가락이 함께해야 하건만 신부의 행렬은 마치 비밀스러운 의식을 치르듯 조용하고 엄숙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가마가 집 앞마당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꽃가루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가마를 내려놓는 가마꾼들의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창백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그중 한 가마꾼이 땀을 닦으며 옆 동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민우의 귀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상하지 않은가? 산을 넘어오는데 가마가 빈 것처럼 가볍더란 말일세. 마치 솜털을 맨 것 같았어. 그 말을 들은 민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애써 그 말을 무시하려 했지만 가마의 문이 닫혀있는 그 좁은 공간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마의 문이 열리고 수모의 부축을 받으며 신부가 천천히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신부는 붉은 화롯을 입고 화관을 쓰고 있었으며
하얀 한삼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그림처럼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생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마치 바람이 불면 훅 하고 날아가 버릴 것 같은 위태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신부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마당에 깔린 멍석 위로 신부가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주위의 공기가 차갑게 식어가는 듯한 기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객들도 처음에는 환호하다가 신부의 기이한 침묵과 서늘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점차 목소리를 낮추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부가 너무 긴장했나 보네. 얼굴이 백지장 같아 누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박노파가 인파 속에서 나와 신부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박노파는 평소에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고 하여 신통하다는 소리를 듣는 노인이었습니다. 찌푸린 미간으로 신부의 발끝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박노파의 눈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노파는 지팡이를 짚은 손에 힘을 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구나. 그림자가 너무 희미해. 박노파의 시선은 불안하게 신부의 뒤를 쫓았고 그 시선을 느꼈는지 신부는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민우는 박노파의 말을 듣지 못했지만 신부에게 다가갈수록 느껴지는 한기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초래청 앞에 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절을 올리기 위해 마주 섰습니다. 신부가 고개를 숙여 절을 할 때 민우는 얼핏 신부의 손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매 끝으로 살짝 드러난 신부의 손목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다 못해 푸르스름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순간적으로 어제 주운 붉은 비녀의 기억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며 눈앞에 신부가 낯설고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혼례는 시작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눈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집례자의 구령에 맞춰 맞절을 올렸습니다. 혼례식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신부는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고 기침 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펄럭이는 옷자락 소리만이 그녀가 그곳의 존재함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족두리 아래로 살짝 보이는 신부의 눈매는 슬프도록 아름다웠지만 그 눈빛은 초점이 없는 듯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녀와 눈을 마주치려 노력했지만 그녀는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차례대로 술잔을 나누어 마시는 합글레 순서가 되었을 때 신부가 입에 댄 술잔의 술이 전혀 줄어들지 않은 것처럼 보인 것은 민우의 착각이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예식은 멈추지 않고 흘러갔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혼례식이 모두 끝났습니다. 하객들은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늦게까지 잔치를 즐겼지만 민우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신방 앞에는 청사초롱 불빛만이 외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신방 문고리를 잡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마주하게 될 침묵과 냉기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신랑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했기에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방 안쪽 깊숙한 곳에 다소 곳이 앉아있는 신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촛불 그림자가 벽에 일렁이며 기이한 형상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방 안은 마치 한겨울처럼 서늘했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부인 들어갑니다. 라고 말하며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잔치는 무르익었지만 마을의 공기는 어딘가 모르게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에 피워놓은 모닥불은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붉은 불티를 밤하늘로 쏘아 올렸고 사람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겉으로는 웃고 떠들었지만 속으로는 아까 낮에 보았던 신부의 창백한 얼굴을 떠올리며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보통 혼례날 신부는 수줍음 속에서도 홍조 띤 얼굴로 생기를 띠기 마련인데 오늘 온 신부는 마치 밀랍 인형처럼 표정이 없고 차가웠기 때문입니다. 안채 대청마루 끝에 앉아있던 마을 아낙네들은 떡을 씹으면서도 목소리를 낮춰 수군거렸습니다. 아무리 긴장했다 쳐도 사람이 어쩜 그리 숨소리도 안 낼까. 눈도 깜빡이지 않는 것 같더라니까. 한 아낙이 옷깃을 여미며 말하자 옆에 있던 다른 아낙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내가 전을 붙이다가 잠시 눈이 마주쳤는데 눈동자가 깊은 우물처럼 까맣고 비어 있어서 내 속이 다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어. 사랑채 넘어. 행랑채에서는
신부 가마를 메고 온 가마꾼들이 국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먼 길을 오느라 허기졌을 법도 한데 그들은 숟가락을 드는 둥 마는 둥 하며 연신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중 나이가 지긋한 가마꾼 하나가 막걸리 사발을 단숨에 들이키고는 입가에 묻은 술을 손등으로 쓱 닦으며 동료들에게 은밀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보게들, 자네들은 올 때 느낌이 어땠나? 나는 아무래도 이상해서 견딜 수가 없네. 그의 말에 젊은 가마꾼이 기다렸다는 듯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형님도 그러셨습니까? 사실 저도 오면서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가마 안에 사람이 타고 있는 게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너무 가벼웠지 않습니까? 가마꾼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산길이 험해 가마가 흔들리면 안에서 헛기침 소리라도 나거나 인기척이 느껴져야 하는데 오는 내내 가마 안은 죽은 듯이 고요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말이야, 나이든 가마꾼이 목소리를 더욱 낮추며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고개 마루를 넘을 때 잠깐 쉬지 않았나. 그때 바람이 불어서 가마 휘장이 살짝 들렸는데 내가 얼핏 보니 신부가 앉아있는 자세가 흐트러짐이 하나도 없더란 말일세. 그런데 발이 바닥에 닿아 있지 않고 살짝 떠 있는 것 같았어. 그 말을 들은 젊은 가마꾼은 소름이 돋은 듯 팔뚝을 문질렀습니다. 에이, 형님도 참 헛것을 보신 게지요. 날이 흐리고 안개가 껴서 그런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쉽게 끝나지 않았고 불안감은 전염병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가마꾼들은 서둘러 밥을 비우고 날이 새기도 전에 마을을 떠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집의 술과 고기가 맛있기로 소문났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음식이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한편 신방에 들어선 민우는 등 뒤로 문을 닫고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바깥보다 훨씬 더 고요했고 외부의 소음이 차단된 채 오직 촛불 타는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신부는 아까 그 자세 그대로 아랫목에 다소곳이 앉아 있었는데 미동조차 하지 않아 마치 병풍 속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민우는 긴장을 풀기 위해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신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부인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지요. 이제 편히 앉으십시오. 민우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신부에게서는 아무런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무릎 위에 올려놓은 하얀 손만 가만히 있을 뿐이었습니다. 민우는 신부가 낯을 가려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방 한쪽에 놓인 주전자에서 물을 따라 잔을 건넸습니다. 목이 마르실 테니 물이라도 한 모금 드시지요. 민우가 내민 물잔을 향해 신부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은 너무나 느리고 기계적이어서 보는 사람의 애간장을 태울 정도였습니다. 마침내 신부의 손가락이 찻잔에 닿았을 때 민우는 깜짝 놀라 손을 움찔했습니다. 스치듯 닿은 신부의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기 때문입니다. 늦가을 밤이라 쌀쌀하다고는 하지만 온돌방 아랫목에 앉아있는 사람의 체온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냉기였습니다. 민우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습니다. 손이 찹니다. 어디 편찮으신 곳이라도 있는 겁니까? 하지만 신부는 여전히 대답 없이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민우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며 촛불 심지를 돋우어 방안을 좀 더 밝게 만들었습니다. 불빛이 밝아지자 신부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는데 붉게 칠한 연지곤지가 창백한 피부 위에서 핏방울처럼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그 시각 마당 한 구석에서는 박노파가 지팡이를 짚고 서서 신방의 문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고 입술은 무언가를 주문처럼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박노파는 마을에서 일어나는 길흉화복을 미리 점치고 묻은 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왔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말 한마디를 소홀히 듣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청년이 박노파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안 들어가시고 여기서 이러고 계세요? 날도 추운데 어서 들어가 따뜻한 국이라도 드세요. 박노파는 청년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지팡이로 땅바닥을 쿵쿵 두드리며 탄식했습니다. 아이고 큰일이다. 큰일이야. 안방에 들인 것이 사람이 아니라 냉골이구나. 청년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박노파의 눈빛이 너무나 매서워 더 이상 묻지 못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박노파는 결심한 듯 몸을 돌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서는 아직 정리가 덜 된 그릇들이 쌓여 있었고 남은 음식을 싸느라 분주한 안악들이 있었습니다. 박노파는 안악들에게 굵은 소금을 한 바가지 달라고 청했습니다.
안악들은 의아해하면서도 노파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소금 단지를 내어주었습니다. 박노파는 소금을 받아들고 다시 신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신방 문지방 아래와 창가 밑에 소금을 하얗게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정을 타지 말아야 할 텐데 원한 맺힌 것이 들어왔으면 달래서 보내야지 해코지를 하면 안 된다. 노파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신방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기이했지만 밤의 어둠과 잔치의 소란 속에 묻혀 눈여겨보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직 밤바람만이 소금 알갱이를 굴리며 스산한 소리를 낼 뿐이었습니다. 방 안에 있는 민우는 밖에서 박노파가 무엇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점점 더 깊어가는 침묵의 무게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부의 족두리를 벗겨주고 싶었으나 섣불리 손을 댔다가 그녀가 놀랄까봐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부인 족두리가 무거울 텐데 제가 벗겨드려도 되겠습니까? 민우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신부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신부의 곁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신부에게서 나는 냄새가 났는데 그것은 풋풋한 문 냄새가 아니라 비 온 뒤에 젖은 흙 냄새와 마른 풀 냄새가 섞인 듯한 묘한 향기였습니다. 민우는 그 향기에 잠시 아찔함을 느꼈지만 떨리는 손을 뻗어 신부의 머리에 얹힌 족두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족두리를 내려놓고 나니 신부의 머릿결이 드러났습니다. 칠흑같이 검은 머리는 윤기가 흘렀지만 머리를 고정하고 있는 비녀가 눈에 들어오자 민우의 심장이 다시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신부가 꽂고 있는 비녀는 어제 민우가 마당에서 주었던 그 붉은 비녀와 모양이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부의 머리에 있는 비녀는 부러지지 않은 온전한 것이었지만 색깔이며 무늬가 너무나 흡사하여 민우는 순간적으로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설마 우연이겠지. 같은 장인이 만든 물건일 수도 있으니까. 민우는 애써 자신을 타이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등 뒤에서는 식은땀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방문 밖에서 도련님 도련님 하고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는 화들짝 놀라며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모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우는 신부에게 양해를 구하고 황급히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밖에는 유모와 박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유모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고 박노파는 심각한 표정으로 민우를 응시했습니다. 도련님, 잠시만 이쪽으로 와보십시오. 박노파가 민우의 소매를 잡아 끌며 사랑채 뒤편 어두운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민우는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며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입니까? 첫날 밤에 신랑을 불러내다니요. 박노파는 주위를 살피더니 민우의 귀에 대고 낮고 엄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도련님, 제 말을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방금 제가 신방 그림자를 보았는데 도련님 그림자는 선명한데 신부의 그림자가 없습니다. 민우는 박노파의 말에 기가 막혀 헛웃음을 지으려 했습니다. 노파님 취하셨습니까? 그림자가 없다니요. 밤이 깊어 불빛이 흐릿해서 잘못 보신 거겠지요. 하지만 박노파의 표정은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노파는 민우의 손을 꽉 잡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이 늙은이 눈은 못 속입니다. 아까 낮부터 이상했습니다. 걸을 때 발소리도 나지 않고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오늘 밤 절대 촛불을 끄지 마십시오. 그리고 신부의 몸에 손을 대기 전에 반드시 이름을 3번 부르고 대답을 들으셔야 합니다. 만약 대답이 없거든 박노파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우는 노파의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그녀의 손에서 느껴지는 전율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불안감이 노파의 말로 인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습니다. 민우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다시 신방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방 안에서 비치는 촛불 그림자가 문창호지에 어른거리고 있었는데 노파의 말처럼 신부의 그림자는 희미해서 잘 보이지 않는 것만 같았습니다. 민우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신부는 아까 민우가 나갈 때와 똑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벽을 보고 앉아있는 그녀의 뒷모습이 한없이 쓸쓸하고 처연해 보였습니다. 민우는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박노파의 말을 되새기며 촛불 심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불꽃이 파르르 떨리며 길게 솟아올랐다가 사그라들기를 반복했습니다. 바람이 들어올 구멍이 없는데도 촛불이 요동치는 것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신부의 맞은편에 앉아 그녀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 눈을 볼 수는 없었지만 긴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부인 서연 낭자. 민우가 나직하게 불렀습니다. 신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 낭자. 두 번째로 불렀습니다. 여전히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의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박노파가 이름을 3번 부르고 대답을 들으라고 했는데 이제 한 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마른 침을 삼키고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높여 불렀습니다. 여보, 내 말이 들리지 않소. 그제야 신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민우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은 너무나 슬프고 애절해서 민우는 순간적으로 공포심보다는 연민을 느꼈습니다. 신부는 입을 여는 대신 손을 들어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문밖 멀리 산이 있는 쪽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민우는 그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산이라니요. 고향 생각이 나서. 그러십니까? 민우의 물음에도 신부는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릴 뿐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데 닦아낼 생각도 하지 않고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그 눈물조차도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민우는 손수건을 꺼내어 신부의 눈물을 닦아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손이 신부의 뺨에 닿는 순간 민우는 쏘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살결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마치 겨울철 개울물에 담근 돌멩이처럼 차가웠기 때문입니다. 민우의 등 뒤로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이제야 박노파의 말과 가마꾼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어제 주운 부러진 비녀 조각이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는 듯 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여인은 분명 서연 낭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해 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하여 무작정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정말 서연 낭자가 맞습니까? 신부는 대답 대신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져 입김이 나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마을의 밤은 깊어만 갔고 잔치에 흥겨웠던 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죽음 같은 고요 속에서 민우와 신부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촛불은 이제 거의 다 타들어가 심지만 남은 채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불이 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는 두려움에 민우는 서둘러 새초를 찾아 꽂으려 했습니다. 그때 신부의 옷자락 사이에서 무언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맑은 소리를 내며 굴러간 물건은 바로 옷가락지였습니다. 민우가 그것을 주우려 몸을 숙였을 때 그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신부의 치맛자락 아래로 드러난 버선발이 바닥에 닿지 않고 공중에 희미하게 떠 있는 것을 말입니다. 민우는 비명을 지르고 싶은 것을 억지로 참으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정신을 잃으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허벅지를 꼬집으며 버텼습니다. 그는 이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오늘 자신의 집에 들어온 가마, 그리고 지금 자신의 앞에 앉아있는 이 여인은 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다면 진짜 신부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어제 까마귀가 물어다 준 그 피 묻은 비녀 조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민우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처럼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신부를 바라보았고 신부는 여전히 슬픈 눈으로 그를 응시하며 무언가를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치며 문풍지가 찢어질 듯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밖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문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박노파가 뿌려놓은 소금이 바람에 날려 마당을 굴러다니는 소리가 사각사각 들려왔습니다. 민우는 이 기이한 밤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도망쳐야 할지 아니면 이 원한 맺힌 듯한 신부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신부가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머리에 꽂힌 비녀를 뽑아들었습니다. 칠흑 같은 머리카락이 스르르 흘러내려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녀는 비녀를 쥔 손을 민우에게 내밀었습니다. 민우는 홀린 듯 그 비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비녀 끝에는 붉은색이 감돌았는데 그것은 칠이 아니라
선명한 핏자국처럼 보였습니다. 신부의 입술이 달싹거리며 처음으로 미세한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라기보다는 바람이 갈대숲을 스치는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서방님, 저를 찾아주세요. 그 목소리는 민우의 귓가가 아니라 머릿속에서 직접 울리는 듯 했습니다. 민우는 그 목소리의 슬픔에 가슴이 저려오는 것을 느끼며 두려움 속에서도 알 수 없는 용기가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해치러 온 귀신이 아니라 억울함을 호소하러 온 가련한 영혼임이 분명했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신부가 내민 비녀를 받아들었습니다. 비녀를 받아드는 순간 차가운 냉기가 손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동시에 그의 눈앞에 어떤 환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험한 산길 굴러떨어지는 가마 비명소리, 그리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여인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민우는 아악하고 짧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가 본 환상은 너무나 생생하고 끔찍했습니다.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다시 앞을 보았을 때 신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모습은 조금씩 흐려지며 투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촛불은 마지막 빛을 발하며 꺼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어둠이 그들을 완전히 삼키기 전 민우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촛불이 마지막 춤을 추듯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사그라들었고 신방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희미하게 비치는 달빛만이 방 안의 윤곽을 겨우 드러내고 있었으나 그 빛은 오히려 방 안의 공포를 더욱 부각할 뿐이었습니다. 민우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반면 바로 곁에 앉아있는 신부에게서는 옷자락 스치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둠은 시각을 차단했지만 청각과 촉각을 예민하게 만들었고 민우는 이 정막이 주는 압박감에 질식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신부 쪽으로 손을 뻗었으나 허공을 휘젓는 듯한 서늘한 기운만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공허한 느낌이었습니다. 잠시 후 구름에 가려졌던 달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며 방 안으로 푸르스름한 빗줄기를 쏟아부었습니다. 그 빛에 드러난 신부의 모습은 민우를 경악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고개를 푹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살아있는 사람의 혈색이 전혀 없는 마치 하얀 도자기 인형처럼 창백했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그녀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그림자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박노파의 말이 뇌리를 스치며 민우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림자가 없다. 정말로 사람이 아니란 말인가. 민우는 믿기 힘든 현실 앞에서 혼란스러워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신부를 불렀습니다. 부인, 서연낭자, 제 말이 들리십니까?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묵묵부답뿐이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신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순간 뼛속까지 스며드는 냉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겨울바람에 얼어붙은 바위의 온도와 같았고 살아있는 생명체의 온기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민우는 반사적으로 손을 떼려 했지만 신부의 몸이 힘없이 옆으로 쓰러지려 하여 황급히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품에 안긴 신부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동시에 섬뜩할 정도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녀를 자리에 눕히며 손을 떨었습니다. 자리에 누운 신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본 민우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전혀 오르내리지 않았고 코 밑에 손가락을 대어보아도 미세한 바람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목덜미의 맥박조차 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죽은 사람의 몸이거나 아니면 애초에 생명이 깃들지 않은 허상임이 확실했습니다. 민우는 공포심에 휩싸여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꽉 막힌 듯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헐떡이는 숨소리만이 방안을 채우며 자신의 생존을 확인시켜줄 뿐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오늘 내가 맞이한 신부가 시신이란 말인가? 아니면 귀신이란 말인가? 그때 신부의 머리에서 아까 민우가 꽂아주었던 비녀가 베개 위로 스르르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달빛을 받은 비녀는 유난히 붉게 빛났는데 그 붉은 빛이 마치 갓 흘러나온 선혈처럼 보였습니다. 민우는 홀린 듯 그 비녀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과 함께 어제 낮에 주었던 부러진 비녀 조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비녀 조각을 꺼내어
지금 신부의 머리에서 떨어진 비녀와 맞대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아니, 끔찍하게도 두 비녀는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모양과 무늬, 심지어 붉은 칠의 색감까지 똑같은 한 쌍의 비녀였던 것입니다. 민우는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제 까마귀가 물어다 준 부러진 비녀는 신부에게 변고가 생겼음을 알리는 불길한 전조였고, 오늘 가마를 타고 온 신부는 육신을 잃은 혼백이거나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찾아온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민우는 비녀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신부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아까는 그저 무섭게만 보였던 그녀의 표정이 이제는 더없이 애처롭고 슬프게 보였습니다. 굳게 닫힌 입술과 감긴 눈매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억울함과 고통이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민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공포는 어느새 연민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낭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어디서 변을 당하신 겁니까? 민우가 흐느끼며 묻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워있던 신부의 감긴 눈에서 투명한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리고 민우의 머릿속에 희미한 영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험준한 산길 갑자기 튀어나온 산짐승, 놀란 가마꾼들의 비명, 그리고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가마의 모습이었습니다. 가마는 덤불 속에 처박히고 신부는 피를 흘리며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체온을 앗아가고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가까워지는 절체절명의 순간, 그녀는 오직 한 사람 신랑 민우를 떠올리며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민우는 환영을 통해 신부가 겪은 사고를 마치 자신이 겪은 것처럼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그녀의 고통과 추위, 그리고 살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그녀의 육신은 지금도 차가운 산골짜기 어딘가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고, 여기 누워있는 것은 그녀의 간절한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이었던 것입니다. 민우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는다면 서연 낭자는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우는 눈물을 닦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두려움 따위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민우는 벽에 걸린 두루마기를 거칠게 낚아채 입었습니다. 손이 떨려 옷고름을 매는 것조차 쉽지 않았지만 이를 악물고 단단히 염했습니다. 신방을 나서려는 그의 뒤로 누워있던 신부의 환영이 서서히 흐려지며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듯, 혹은 이제 민우에게 모든 희망을 걸겠다는 듯 희미한 미소를 남긴 채 사라져갔습니다. 방 안에는 오직 민우 혼자만이 남겨졌지만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서연 낭자의 혼백이 그를 이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우는 비장한 표정으로 신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신방문이 열리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민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당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밤은 깊어 사위가 고요했지만 사랑채 쪽에서는 여전히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큰 소리로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이놈들 뭣들 하느냐? 썩 일어나거라. 칠보가 마당쇠야. 민우의 다급하고 우렁찬 목소리에 잠들어 있던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랑채와 행랑채의 문들이 하나둘 열리고 잠이 덜 깬 하인들이 눈을 비비며 튀어나왔습니다. 도련님 무슨 일이십니까? 야밤에 강도라도 든 것입니까? 마당쇠가 헝클어진 머리로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당장 횃불을 준비해라. 그리고 장정들을 모두 깨워라. 산으로 가야 한다. 민우의 명령에 하인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혼례 첫날 밤 신방을 지켜야 할 신랑이 한밤중에 횃불을 들고 산으로 가자니 귀신에 홀리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도련님, 진정하십시오. 산이라니요. 지금 밖은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밤입니다. 게다가 오늘은 첫날 밤이 아닙니까? 늙은 집사 영감이 나서서 민우를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강경했습니다. 잔말 말고 서둘러라.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다. 서연 낭자가. 신부가 지금 산속에서 죽어가고 있단 말이다. 민우의 외침에 하인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부가 죽어가다니 아까 가마 타고 들어오지 않았나? 방에 계신 분은 누구란 말인가? 수군거림이 커져가는 가운데 어둠 속에서 지팡이 소리와 함께 박노파가 나타났습니다. 박노파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옷을 단단히 챙겨 입고 손에는 낡은 등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하인들을 향해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들, 도련님 말씀이 들리지 않느냐. 당장 횃불에 기름을 먹이고 채비를 서둘러라. 꿈을 대다가는 귀한 목숨 하나 잃고 너희들도 평생 원혼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박노파의 서슬, 퍼런 일갈의 하인들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장정들은 창고에서 횃불을 꺼내오고 안악들은 무서움에 떨면서도 뜨거운 물과 담요를 준비했습니다. 민우는 신을 고쳐 신고 허리춤에 단도를 찼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짐승을 쫓을 무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마당 한가운데 모닥불에서 횃불로 불이 옮겨붙자 붉은 불꽃이 일렁이며 사람들의 긴장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민우는 붉게 타오르는 횃불을 높이 쳐들고 소리쳤습니다. 나를 따르라. 서쪽 고개 넘어 까마귀가 울던 그 벼랑 쪽이다. 민우의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고 그 기세에 눌린 사람들은 군소리 없이 대열을 갖추었습니다. 대문이 활짝 열리고 10여 명의 장정들이 횃불을 들고 어둠 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뱀처럼 긴 불의 행렬이 마을 어귀를 지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마을의 개들이 컹컹 짖어대고 잠자던 이웃들도 무슨 일인가 하여 문을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민우 도련님 댁에 무슨 병고가 났나 봐. 이 밤중에 횃불을 들고 어디로 가는 거지. 마을 사람들의 불안한 시선이 그들의 뒤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차가운 덤불 속에 쓰러져 있을 서연 낭자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횃불이 거세게 흔들렸지만 민우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길은 험하고 가팔랐습니다. 며칠 전 내린 비로 땅은 질퍽거렸고 곳곳에 날카로운 바위와 나무뿌리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앞장선 민우는 몇 번이나 미끄러질 뻔했지만 곁에서 부축해주는 마당쇠 덕분에 중심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도련님 정말 이쪽이 맞습니까? 이 길은 나무꾼들도 잘 다니지 않는 험한 길입니다. 칠복이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민우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맞다. 아까 꿈에서 보았다. 굽은 소나무가 있고 그 아래 절벽이 있었다. 분명 이 근처다. 민우는 손에 쥔 비녀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비녀가 나침반이라도 되는 양 그에게 길을 안내해 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일행이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안개가 더욱 짙어지며 시야를 가렸습니다. 횃불의 빛마저 안개에 먹혀 희미해질 지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끼익, 끼익 하는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낡은 나무 문이 열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짐승의 신음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장정들은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경계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귀신 소리 아니야. 겁 많은 하인이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그 소리가 바람에 흔들리는 부러진 가마채의 소리임을 직감했습니다. 거의 다 왔다. 조금만 더 힘을 내라. 민우가 독려했습니다. 박노파는 대열의 중간에서 지팡이로 땅을 탁탁 치며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습니다. 길을 열어라. 길을 열어라. 산신령님 굽어 살피시고 잡귀는 물러가라. 노파의 목소리가 안개 속에 울려 퍼지자 신기하게도 앞을 가로막던 안개가 조금씩 걷히는 듯 했습니다. 일행은 노파의 기운에 의지하며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민우는 땀으로 범벅이 된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지만 가슴속은 터질 듯한 긴박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발 사람만 있어 다오. 늦지 않게 해 다오. 그는 속으로 수천 번이고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일행은 민우가 말한 굽은 소나무가 있는 절벽 위에 도착했습니다. 절벽 아래는 캄캄한 어둠이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횃불을 절벽 아래로 비추어 보려 했지만 빛이 바닥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요. 서연 낭자 계십니까? 민우가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메아리만이 산골짜기를 울릴 뿐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인들은 웅성거리며 불안해했습니다. 도련님, 아무래도 잘못 짚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이 훅 불면서 절벽 아래의 수풀이 흔들렸고 그 사이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가마의 장식으로 쓰인 금속 조각이 달빛을 반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기다 저 아래 가마가 있다. 민우가 소리치며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절벽 끝으로 모여들어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과연 덤불 속에
처참하게 부서진 가마의 형체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세상에 정말 가마가 있네. 그럼 아까 우리 집에 온 가마는 도깨비 가마였나? 하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민우는 지체하지 않고 밧줄을 가져오라 명했습니다. 내가 직접 내려가겠다. 너희들은 위에서 밧줄을 단단히 잡고 내가 신호를 보내면 끌어올려라. 위험한 일이었지만 누구도 민우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민우는 허리에 밧줄을 묶고 조심스럽게 절벽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돌멩이가 굴러떨어지고 흙이 무너져 내렸지만 민우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횃불을 든 하인들이 위에서 빛을 비추어 주었지만 내려갈수록 어둠은 짙어졌고 차가운 냉기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마침내 바닥에 닿은 민우는 거친 덤불을 헤치고 가마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마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져 있었고 주변에는 찢어진 천 조각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가마 문짝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붉은 화롯을 입은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고 얼굴에는 피가 묻어 있었지만 그녀는 분명 민우가 꿈에 그리던 신부 서연 낭자였습니다. 민우는 급히 그녀의 코 밑에 손을 대어 보았습니다. 손끝에 느껴지는 것은 너무나 미약하고 희미한,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살았다. 살아있어. 민우는 감격에 겨워 소리쳤습니다. 위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민우는 재빨리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그녀를 감싸고 차가운 그녀의 손을 잡고 비벼 온기를 전했습니다. 낭자 정신 차리십시오. 제가 왔습니다. 민우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서연, 낭자의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민우는 그녀를 품에 안고 밧줄을 흔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제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 살려내는 일만이 남았습니다. 박노파는 절벽 위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천지신명님 감사합니다. 아직 명이 끊어지지 않았군요. 저 젊은 선비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노파는 지팡이를 놓고 합장하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인들은 힘을 모아 밧줄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차 영차. 그들의 우렁찬 구령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고 어둠 속에 숨죽여 있던 산짐승들도 그 기세에 눌려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질 때마다 민우와 서연 낭자는 조금씩 빛을 향해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죽음의 댐에서 생명의 땅으로 귀환하는 숭고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민우의 품에 안긴 서연 낭자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민우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자 굳어있던 몸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민우는 그녀를 놓치지 않으려 안간 힘을 쓰며 절벽을 기어 올랐습니다. 손바닥이 까지고 무릎이 긁혀 피가 났지만 고통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녀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 그녀와 함께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절벽 위에 도달했을 때 하인들이 달려들어 두 사람을 끌어올렸습니다. 민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서연 낭자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횃불 아래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가슴은 미약하게나마 뛰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진짜 혼례가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절벽 아래에서의 극적인 구조가 이루어진 후 민우와 하인들은 서둘러 서연 낭자를 데리고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횃불만이 유일한 길잡이였고 하인들은 나무를 엮어 만든 임시 들것에 낭자를 눕혀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습니다. 산길은 미끄럽고 험난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는 안도감과 기쁨이 차올라 피곤함조차 잊게 만들었습니다. 민우는 들것 옆에 바짝 붙어 서연 낭자의 상태를 살피며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끊임없이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조금만 참으시오. 이제 곧 집입니다. 따뜻한 아랫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우의 간절한 속삭임이 밤바람에 실려 낭자의 귓가에 닿기를 바랐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횃불의 행렬을 발견한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씩 뛰어나왔습니다. 저기 온다. 민우 도련님이 돌아오신다. 사람들의 외침 속에 걱정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횃불 아래 드러난 민우의 옷은 흙투성이었고 얼굴에는 긁힌 자국이 선명했지만 그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들것에 실려온 사람이 피투성이가 된 신부라는 사실을 확인한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병고란 말인가? 그럼 아까 낮에 가마 타고 온 사람은 누구였어?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번져나갔지만 지금은 그 의문을 풀 겨를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죽음의 문턱을 오가는 서연 낭자를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우는 사람들을 해치고 대문을 통과해 곧바로 안채로 향했습니다. 하인들이 들것을 대청마루에 내려놓자마자 민우는 서연 낭자를 안아들고 신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아까 민우가 급히 뛰쳐나갈 때의 모습 그대로였으나 기묘하게도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서늘한 냉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촛불이 꺼진 촛대 옆에는 서연 낭자의 생령이 남기고 간 옷가락지와 붉은 비녀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어 아까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서연 낭자를 따뜻한 아랫목에 눕히고 유모와 박노파에게 급히 일렀습니다. 어서 불을 덧대고 따뜻한 물과 마른 수건을 가져오시오. 그리고 의원을 부르러 사람을 보내시오. 박노파는 노련한 솜씨로 서연 낭자의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낭자의 맥을 짚어보고 눈꺼풀을 뒤집어 보더니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민우를 안심시켰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상처는 험해 보이지만 뼈가 상하지 않았고 맥박도 미약하나마 규칙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추위에 오래 노출되어 몸이 얼어붙은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니 체온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박노파의 말에 민우는 그제야 다리가 풀려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유모와 안악들이 따뜻한 물을 대야에 담아 들어왔고 젖고 찢어진 화롯을 벗겨내고 따뜻한 수건으로 낭자의 몸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방 밖으로 물러나 있어야 했지만 문지방을 넘지 못하고 문 밖에서 서성거리며 안쪽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부엌에서는 탕약을 다리는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노파가 일러준 대로 인삼과 대추, 생강을 넣어 푹 끓인 약물은 집안 가득 구수한 향기를 풍기며 사람들의 긴장된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어주었습니다. 마당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도 이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상의 신부의 혼이 도련님을 살리려고, 아니 자기를 찾아달라고 먼저 왔던 게야.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그 말이 딱 맞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 돌아오다니.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밤새 있었던 기이한 일들을 이야기하며 혀를 찼습니다. 공포스럽게만 느껴졌던 귀신 소동은 이제 두 사람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로 바뀌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채에서는 험한 산행을 마치고 돌아온 하인들이 늦은 저녁을 먹으며 무용담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내가 밧줄을 당기는데 말이야 손바닥이 벗겨지는 줄도 몰랐다니까. 도련님이 어찌나 꽉 잡고 계시던지. 마당쇠가 으스대며 말하자 옆에 있던 칠보기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나저나 도련님 꿈이 정말 용하긴 용해. 어떻게 그 깜깜한 밤에 절벽 아래 가마가 있는 걸 아셨을까? 이건 조상님이 도우신 게 분명해. 하인들은 막걸리 사발을 기울이며 피로를 씻어냈고 긴장이 풀리자 여기저기서 코를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안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며칠 동안 민우의 집을 감싸고 있던 불길한 기운은 아침 햇살에 녹아내리는 서리처럼 사라져갔습니다. 방 안에서는 서연 낭자의 몸을 녹이는 작업이 계속되었습니다. 박노파는 뜨겁게 달군 돌을 수건에 감싸 낭자의 발치와 겨드랑이에 놓아두고 손수 팔다리를 주무르며 혈액순환을 도왔습니다. 아가 어서 일어나거라. 내 신랑이 문 밖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다. 그 정성을 봐서라도 얼른 기운을 차려야지. 노파의 중얼거림은 마치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낭자의 창백했던 볼에 아주 희미하게 홍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입술 사이로 얕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오자 유모가 기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도련님, 아씨가 소리를 내셨습니다. 문 밖에서 기다리던 민우는 한 걸음에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서연 낭자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호흡이 한결 편안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민우는 낭자의 머리맡에 앉아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낭자 들리십니까? 저 민우입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아무 걱정 말고 푹 쉬십시오. 민우의 목소리에 반응하듯 서연 낭자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더니 마침내 천천히 눈이 떠졌습니다. 처음에는 초점이 흐렸지만 곧 눈앞에 있는 민우의 얼굴을 알아보고 눈가에 물기가 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내뱉은 첫마디에 민우는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민우는 서연 낭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볼에 가져다 댔습니다. 이제 그녀의 손에서는 아까와 같은 얼음장 같은 냉기가 아닌 미약하지만 분명한 사람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네, 접니다. 제가 너무 늦게 찾으러 가서 미안합니다. 얼마나 무섭고 추우셨습니까? 민우가 울먹이며 말하자 서연 낭자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꿈속에서 서방님이 저를 부르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오니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민우가 겪었던 기이한 체험이 단순한 환각이 아니라 두 사람의 영혼이 서로에게 닿아 만들어낸 기적이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의원이 도착하여 서연 낭자를 진맥했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도우셨습니다. 타박상이 있고 기력이 많이 쇠했으나 며칠 푹 쉬며 몸조리를 잘하면 금세 털고 일어나실 겁니다. 다만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는 약을 써야 하니 안정을 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원의 진단에 민우를 비롯한 집안 사람들 모두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민우는 의원에게 후하게 사례를 하고 하인들을 시켜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했습니다. 또한 어제 혼례 잔치를 제대로 즐기지 못한 이웃들을 위해 남은 음식과 술을 대접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서연 낭자는 조금 더 기력을 회복하여 미음을 몇 술 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우는 숟가락으로 미음을 떠서 식힌 다음 조심스럽게 낭자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천천히 드십시오. 체하면 안 됩니다. 민우의 지극정성에 유모와 하녀들은 입을 가리고 웃으며 흐뭇해했습니다. 서연 낭자는 민우에게 어제 있었던 사고의 전말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산모퉁이를 돌 때 갑자기 튀어나온 멧돼지를 피하려다 가마꾼들이 발을 헛디뎠고 가마가 벼랑 아래로 굴러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가마꾼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홀로 남겨진 낭자는 정신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오직 혼례를 치러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민우의 집을 향해 마음을 보냈던 것입니다.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캄캄한 어둠 속이었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서방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저분 곁에 닿게 해달라고요. 그러자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더니 어느새 서방님 방에 앉아있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연 낭자의 이야기를 듣던 민우는 옷소매 속에서 두 개의 비녀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는 산에서 주운 부러진 비녀, 다른 하나는 어젯밤 신방에서 낭자의 생명이 남기고 간 온전한 비녀였습니다. 이 비녀들이 우리를 이어주었습니다. 부인의 간절한 마음이 비녀에 깃들어 저에게 위험을 알린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기이하고도 무서웠던 사건은 오히려 두 사람의 인연이 얼마나 깊고 단단한지를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우는 부러진 비녀 조각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비녀는 비록 부러졌으나 우리의 생명을 구한 은인과도 같은 물건입니다. 내 평생 이 비녀를 간직하며 부인을 지키고 아끼겠습니다. 서연 낭자 또한 민우의 깊은 사랑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방 안에는 따뜻한 햇살이 창호지를 뚫고 들어와 두 사람을 비추었고 어젯밤의 공포는 마치 봄눈 녹듯 사라져 평온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박노파는 마당에 정화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비바람이 지나가고 나니 땅이 더 단단해지는 법이지요. 두 분의 앞날에 이제 꽃길만 있을 것입니다. 노파의 기도 소리에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도 걸음을 멈추고 함께 두 손을 모았습니다. 민우의 집은 이제 단순히 부유한 선비의 집이 아니라 기적과 사랑이 깃든 신성한 장소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담장 너머로 민우가 서연 낭자를 부축하여 마당을 산책하는 모습을 훔쳐보며 자신들도 자라서 저런 사랑을 하겠노라 다짐하곤 했습니다. 해질 무렵 민우는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제 까마귀가 울며 날아갔던 그 하늘은 이제 붉은 노을로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하인들을 불러 마당 한편에 작은 구덩이를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부러진 비녀 조각과 낭자의 생명이 꽂고 있었던 비녀, 그리고 어젯밤 앵마기로 썼던 소금 등을 한데 모아 정성스럽게 묻었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불행을 땅에 묻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식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나쁜 기운은 땅으로 돌아가고 오직 복과 덕만이 이 집에 머물기를
민우가 흙을 덮으며 나지기 말하자 곁에 서 있던 서연 낭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밥을 짓는 연기가 마을 곳곳에서 피어오르고 구수한 밥 냄새가 골목을 채웠습니다. 민우의 집 사랑채에도 불이 환하게 켜졌고 하인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왔습니다. 서연 낭자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안방에 누워 있었지만 문을 살짝 열어두어 바깥의 활기찬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민우는 서재에서 책을 읽다가도 수시로 안방을 들여다보며 낭자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불편한 곳은 없으십니까? 물이라도 더 드릴까요? 민우의 과도한 관심에 서연 낭자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괜찮으니 이제 그만 책을 읽으십시오. 서방님의 글 읽는 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민우는 낭자의 청에 따라 안방 문지방에 걸터 앉아 책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낭낭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흐르자 서연 낭자는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당의 풀벌레들도 민우의 글 읽는 소리에 맞춰 합창을 하듯 울어대었습니다. 격정적이었던 사건의 소용돌이가 지나가고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이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는 죽음을 넘어선 두 사람의 끈끈한 정이 녹아있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다시 고요 속에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의 고요와는 달랐습니다. 어젯밤의 고요가 불안과 공포를 품은 침묵이었다면 오늘 밤의 고요는 안식과 평화를 품은 포근한 휴식이었습니다. 민우는 잠든 서연 낭자의 얼굴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그녀의 이불을 고쳐 덮어주고 조심스럽게 촛불을 껐습니다. 달빛이 방 안으로 들어와 잠든 두 사람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며칠간의 긴장과 피로가 몰려오면서 민우도 서서히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더 이상 까마귀도 피 묻은 비녀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꽃이 만발한 들판을 서연 낭자와 함께 거니는 행복한 꿈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민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사각사각 빗자루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대문을 열자 이웃집 할머니가 따뜻한 호박죽을 한 그릇 들고 서 있었습니다. 새색시 몸보신 좀 시키게. 논란 속에는 호박죽만 한 게 없어. 민우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고개 숙여 감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관심과 배려 속에 서연 낭자는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회복해 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 핏기가 돌았고 웃음소리도 되찾았습니다. 민우와 서연 두 사람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금슬 좋은 부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옛말처럼 그들은 시련을 통해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 두 사람의 행복한 앞날을 기약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어느덧 계절의 시계바늘은 늦가을을 지나 초겨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아침 공기는 제법 쌀쌀해져 입김을 호호 불면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민우네 집 앞마당에 수북하게 쌓여있던 낙엽들은 이제 하얀 서리로 덮여 아침 햇살을 받으면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겨울채비를 서두르느라 분주했습니다. 집집마다 김장을 담그고 팩감을 높이 쌓아 올리며 다가올 추위를 대비했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집만큼은 계절의 변화와 상관없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평온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며칠 전 겪었던 그 기이하고도 가슴 졸였던 사건은 이제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되어 오히려 민우 부부의 사랑을 더욱 빛내주는 일화로 남게 되었습니다. 서연 낭자는 민우와 유모의 지극정성, 어린 간호 덕분에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처음 가마에서 내려졌을 때의 그 창백하고 생기 없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이제는 두 볼에 발그레한 홍조가 돌아 마치 복숭아꽃이 핀 듯 고와 보였습니다. 그녀는 몸을 추스르자마자 안주인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문안 인사를 올리고 하인들의 식사를 챙기며 집안 구석구석을 살뜰히 보살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묵은 먼지가 사라지고 윤기가 흘렀으며 집안에는 향긋한 모과 향이 은은하게 배어났습니다. 유모는 그런 서연 낭자의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곤 했습니다. 도련님이 참으로 복이 많으십니다. 저리 곱고 마음씨 착한 분을 얻으셨으니 조상님들이 굽어 살피신 게지요. 유모는 부엌에서 콩을 삶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곁에서 불을 떼던 마당쇠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묘 그렇고 말고요. 아씨가 오신 뒤로 밥맛도 더 좋아진 것 같고 일할 맛이 납니다. 저번에 산에서 아씨를 업고 내려올 때는 정말 깃털처럼 가벼우셔서 걱정했는데 이제는 제법 건강해지신 것 같아 다행입니다. 하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구해낸 안주인이라 그런지 서연 낭자를 더욱 각별하게 여기고 따랐습니다.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 셔쉐이 지나고 산골 마을에는 진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은 온통 회색빛 구름으로 뒤덮였고 싸락눈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서재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며 하얗게 변해가는 세상을 감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적막하고 쓸쓸하게 느껴졌을 풍경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평화롭고 아름답게만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이 이토록 달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민우는 새삼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붓을 들어 하얀 종이 위에 시 한 수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눈 내리는 풍경과 그 속에 핀 매화,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을 노래하는 시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눈발은 더욱 굵어졌고 온 세상은 하얀 소미불을 덮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민우는 오늘 저녁 마을 사람들을 초청하여 따뜻한 국밥을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거창한 잔치는 아니었지만 지난번 혼례 때 제대로 대접하지 못한 미안함과 위험을 무릅쓰고 산행을 함께 해준 이웃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채와 안채의 문을 활짝 열고 마당에는 커다란 솥을 걸어 장작불을 지폈습니다. 구수한 국밥 냄새와 고소한 전 냄새가 눈 내리는 마을 골목길을 따라 퍼져나가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민우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아이고, 이 귀한 음식들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웃집 아저씨가 눈을 털며 들어서자 민우가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날이 추운데 따뜻한 국물이라도 한 그릇 드시고 가시지요. 마을 사람들은 사랑채에 둘러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방 안은 사람들의 열기와 훈훈한 인심으로 가득 찼고 밖에서 불어오는 찬바람도 이 따뜻한 분위기를 식히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민우의 용기와 서연 낭자의 기적 같은 생환을 다시 한번 칭송하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두 분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니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백년해로 하실 겁니다. 그때 지팡이를 짚은 박노파가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민우는 얼른 마루에서 내려와 노파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오셨습니까? 추운데 어찌 오셨습니까? 박노파는 민우의 손을 잡으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이 집에 좋은 기운이 가득 찼다는 소문을 듣고 그 기운 좀 얻어가려고 왔지요. 노파는 사랑채 안쪽을 쓱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 그날 밤에 사나운 기운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따뜻한 온기만 남았구나. 도련님이 그날 밤 횃불을 들고 산으로 뛰어가던 그 기백이 이 집안의 애군을 모두 물리친 게야. 박노파의 말에 좌중은 조용해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파는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 민우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쑥과 박하를 말려 만든 향주머니입니다. 안방문가에 걸어두면 잡기가 얼씬도 못하고 부부 금슬이 더욱 좋아질 겁니다. 민우는 노파의 선물을 소중히 받아들며 깊이 감사했습니다. 할머니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다면 저희는 어찌 되었을지 모릅니다. 박노파는 껄껄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다 제 짝을 찾아가려는 간절함이 길을 만든 것이지 이 늙은이가 한 게 뭐 있겠소. 서연 낭자도 안채에서 나와 손님들에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옥색 저고리에 다홍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눈 속에서 피어난 동백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직접 빚은 술을 어르신들께 한 잔씩 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부족한 솜씨지만 정성껏 빚었습니다. 드시고 몸을 녹이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낭자의 고운 자태와 예의 바른 모습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신랑도 훤칠하고 신부도 곱고 정말 선남선녀가 따로 없네 그려. 이제 아들 딸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어. 사람들의 덕담 속에 서연 낭자의 얼굴은 수줍게 붉어졌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눈발이 잦아들 무렵 손님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잘 먹고 갑니다. 부디 행복하십시오. 사람들의 배웅을 마치고 대문을 닫자 마당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며칠 전의 공포스러운 적막과는 달랐습니다. 눈 덮인 마당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고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은 바람이 불 때마다 맑고 청아한 소리를 내며 밤의 정취를 더해 주었습니다.
민우와 서연 낭자는 나란히 마루에 걸터 앉아 하얗게 변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참 많이 옵니다. 서연 낭자가 입김을 불며 말했습니다. 민우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낭자의 어깨에 덮어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오. 이 눈이 그날 밤의 아픈 기억들을 모두 덮어주는 것 같소. 민우는 낭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의 감촉이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부인 그날 밤 산속에서 얼마나 무섭고 추웠소. 내가 조금만 더 늦게 알았더라면. 민우가 말을 잇지 못하자 서연 낭자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방님, 지난 일은 이제 잊으십시오. 저는 지금 이렇게 서방님 곁에 있지 않습니까? 그날의 시련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민우는 낭자의 깊은 속내에 감동하며 그녀를 그윽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받으시오. 낭자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영롱한 빛을 내는 비취 비녀가 들어있었습니다. 지난번의 붉은 비녀와는 달리 생명력을 상징하는 초록빛이 감도는 아름다운 비녀였습니다. 지난번의 붉은 비녀는 우리의 생명을 구하고 땅으로 돌아갔으니 이제는 이 비취 비녀가 부인을 지켜줄 것이오. 이것은 내 마음이자 앞으로 우리가 함께할 푸른 날들의 약속이오. 서연 낭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비녀를 받아들었습니다. 민우는 직접 낭자의 머리에 비취 비녀를 꽂아주었습니다.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초록빛 비녀가 단아하게 자리를 잡자 낭자의 미모는 한층 더 빛을 발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방님. 평생 몸에서 떼어놓지 않고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그 어떤 말보다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밖에는 한방눈이 소복소복 쌓여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봄날의 햇살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온 두 사람은 따뜻한 아랫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 하나가 은은하게 타오르며 벽에 두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겹쳐 놓았습니다. 민우는 서연 낭자가 낮에 꿰매다만 버선 한 짝을 집어들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버선이요? 낭자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방님의 것입니다. 겨울이 깊어가니 발이 시리실까봐 솜을 두툼하게 넣어 만들고 있습니다. 민우는 버선을 만지작거리며 그 속에 담긴 낭자의 정성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고맙소. 내 이 버선을 신으면 눈밭을 걸어도 발이 시리지 않을 것 같소. 두 사람은 밤늦도록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릴 적 이야기부터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의 이름까지 이야기 주제는 끝이 없었습니다. 민우는 책을 읽어주는 대신 오늘은 낭자의 무릎을 베고 누워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낭자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부드러워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르르 잠이 오는 듯 했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와 눈 쌓이는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깔리고 방 안의 온기는 두 사람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더 이상 이 방에는 귀신의 그림자도 죽음의 공포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부부의 숨결만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부인 이제 밤이 깊었으니 잠자리에 듭시다. 민우가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낭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부자리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무명 이불에서는 햇볕 냄새와 숯향기가 섞인 냄새가 났습니다. 민우는 촛불을 끄기 전에 잠시 낭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부인 내 곁에 와주어서 정말 고맙소. 민우의 진심 어린 고백에 낭자는 환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민우는 입으로 후 불어 촛불을 껐습니다. 방 안은 어둠에 잠겼지만 창호지를 통해 들어오는 눈빛, 쇠광으로 인해 완전히 캄캄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손을 잡았습니다. 밖에서는 밤새 눈이 내려 온 세상을 깨끗하게 덮어버릴 것입니다. 험했던 산길도, 날카로웠던 바위도, 그리고 그들이 겪었던 아픈 기억들도 모두 하얀 눈 아래 깊이 묻힐 것입니다. 그리고 봄이 오면 그 눈 녹은 물을 머금고 새로운 생명이 싹트겠지요. 민우는 잡고 있는 서연 낭자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를 느끼며 스르르 감기는 눈꺼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산골 마을에 기이했던 혼례날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피 묻은 비녀가 이어준 두 사람의 인연은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오래오래 전해져 내려왔다고 합니다.
지금도 눈이 많이 내리는 밤이면 마을 어르신들은 화로가에 둘러앉아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곤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조차 뛰어넘을 수 있으며 간절한 마음은 반드시 하늘에 닿는다는 것을 말이지요. 바람이 잦아들고 눈발만이 고요히 흩날리는 이 밤. 여러분도 민우와 서연 낭자처럼 따뜻하고 평안한 꿈 꾸시기를 바랍니다.